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은 잡초 방제학 두 번째 시간 종자의 이동부터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종자들은요 자기 종자의 번식을 위해서 멀리 뿌리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시험에 나오는 것만 답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바람을 타고 이동하는 거예요. 이렇게 솜털처럼 우리가 민들레인가요? 이렇게 불잖아요. 부는 거 보면 사실은 이 방가지똥도 개예요. 근데 알 필요는 없어요. 방가지똥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민들레 망초만 이용하면 돼요. 민들레 망초, 그리고 또 이렇게 고리처럼 생긴 게 있어요. 이렇게 고리 삐조각이 이렇게 어떤 바늘처럼, 낚시 바늘처럼 이렇게 돼 있는 거. 이렇게 있으면 딱 끼면 안 나올 거 아니에요. 옷 같은 데 딱 붙으면 안 나와요. 그래 억지로 띄야만이 나올 정도로 잘 붙는 거. 옷에 붙어가지고 사람이나 동물 털에 또 새털 같은 데 붙어가지고 멀리 이동하는 거. 그 공통점은요 이 갈고리. 자, 돌기라는 말이 있는데 갈고리만 생각하면 돼요. 갈고리가 딱 걸치는 거예요. 새털 같은 데 딱 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나 동물에 부착되어 이동하는 것을 리, 도꼬마, 리, 메기, 리, 가막사, 리, 또 바늘, 도깨비, 바늘 이런 거죠. 그러니까 리와 바늘은 어디다? 사람이나 동물 같은 데 옷이나 털에 붙어가지고 같이 이동하는 거. 또 물에 떠서 이동하는 것은 딱 한 가지 있어요. 소리쟁이 여기까지 알아놓으시고 시험 지문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메규리는 뭐예요? 여기 리가 붙어있죠. 리. 그러니까 갈고리. 그래서 사람이나 동물에 부착되어 이동해야 되는데 끈끈한 물질을 분비해 이동한다. 틀렸다는 거죠. 고리를 가지고 옷에 부착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시험 문제를 풀어볼게요. 공간적으로 산포하기 위한 특징. 공간적으로 잡초 종자가 공간적으로 산포한다면 확 퍼진다는 거잖아요. 퍼진다. 그와 관련해서 옳지 않은 거라는 거예요. 산포에 유리한 어떤 형태적 특징. 예를 들어 이런 솜털이라든지 고리 같은 게 있다. 또 바람, 물, 인축의 동태와 관련된 이동성. 이런 걸로 타고 이동하는 이동성이 있고 또 어떤 것은요. 섭취해도 이게 소화가 안 돼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이거는 미국의 어족이라는 건데 이 소 같은 게 여물을 딱 먹잖아요. 먹으면 소화가 되는 게 아니라 어족이 씨는 소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소가 변을 볼 때마다 그 지역에서 계속 퍼지는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참외도요 사람이 먹잖아요. 그러면 그게 소화가 안 돼요. 그래서 저희가 어렸을 때는 참외를 먹고 이제 시골에서 놀 때는 처음 밭에 어디 가서 변을 보면 거기에서 나는 참외가 저희는 똥참외라 했어요. 똥참외. 그런 것들이 이렇게 먹으면 소화가 안 되는 거. 그래서 이동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바다에 불리한 환경 조건에서 휴면성 잠자고 있으면요 산포가 안 돼요. 지금 피어나지도 않고 지금 땅속에 있는데 그 산포하고 관련이 없는 것은 뭐예요? 휴면성이에요. 휴면성. 또 바람 나왔죠. 바람. 이렇게 솜털, 망초, 방가지 똥 이렇게 보시면 돼요. 또 바람 나온 뭐예요? 민들레, 망초, 방가지 똥. 자, 돌기를 갖고 있어. 사람이나 동물에 부착한다 그랬죠. 부착은 갈고리 리, 도꼬마 리 이렇게 맞추면 되고 또 바늘 모양의 가시, 바늘, 도깨비 바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낚시 바늘 여러분 옷에 딱 타면 안 빠지잖아요. 그런 거예요. 바늘 생각하시면 되고 산포 방법으로 옳지 않은 거. 가막사기가 리인데 리는 아까 갈고리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것은 갈고리는 바람에 잘 날려? 틀렸죠. 바람에 잘 날리는 게 아니라 이런 옷이나 깃털에 붙어서 이 말이에요. 그럼 옳지 않은 거고 잡초 종자의 특징에 대한 연결이 잘못됐대. 메규리는 도깨비 바늘 이런 끈끈이가 아니라 끈끈이가 나오면 답이에요. 끈끈이가 아니고 얘네들은 뭐예요? 옷이나 바늘이니까 털 그런 데 붙어서 이동하는 겁니다. 다음 사람이나 동물에 부착했다는 것은 리잖아요. 리. 메규리, 도꼬마리, 도깨비 바늘. 소리쟁이는 물에 떠서 하니까 소리쟁이가 답이죠. 또 잡초 종자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거. 메규리는 끈끈한 물질을 분비한다. 메규리는 갈고리를 가지고 이렇게 이동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이제 잡초 군락의 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천이가 뭔지를 아실 거예요. 천이는 변해가는 과정이에요. 변해가는 과정. 식물 군락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식물 군락 어렵잖아요. 숲이, 산이 어떻게 변해가느냐. 처음에는요, 민둥산이 이렇게 있다고 이 말이에요. 불이 났어요. 그러면 잡초들이 자라요. 잡초. 조그마한 잡초들이 뿅뿅뿅 자라요.
그 다음에 조금 있으면 관목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쌀이나무 같은 거, 벼 만드는 거, 많은 거, 사람 키 많은 거, 막 이렇게 자라는 거. 이게 이제 관목이에요, 관목.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관목, 그 다음에는 양수림, 뭐 소나무 같은 거, 삐쭉삐쭉삐쭉한 거,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음수림이라고 화렵수. 그래서 화렵수가 빛을 다 공간을 차단해가지고 여기에 나는 거, 이런 것들을 다 못 자라게 하는 거예요. 침엽수도 여기서 잘 못 자라요, 있으면. 그래서 음엽수로 이렇게 변해가는 건데, 이걸 아실 필요는 없어요. 우리 시험에서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천이라는 개념을 식물 개체수가 단순화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죽으니까. 단순화되고, 또 식물 클럽이 급격하게 변하는 거예요. 이 천이는 어떻게 변하냐면, 천천히 변해가는 거예요. 천천히. 근데 급격한 변화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시험에서는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자, 그러면 천이라든지 또 저항성 잡초, 약을 쳐도 죽지 않는 게 저항성 잡초거든. 이게 왜 발생하느냐 이거예요. 이 천이가 왜 급격히 변화가 되느냐? 우리가 약을 많이 써서 그런 거예요. 산에도 우리가 제초제 헬기를 확 뿌리거든요. 그러면 바로 죽잖아요. 그럼 이런 천이들이 가속화된다 이 말이에요. 다시 뭐라고요? 천이 나오면 우리는 동일 제초제. 저항성 잡초, 왜요? 계속 농약을 주니까 잡초들이 저항성, 내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 제초제를 계속 써서 우리는 천이나 저항성 잡초가 생긴다. 문제 지문에 이런 말이 나와요. 천이의 영향이 적은 거. 천이의 영향이 거의 없는 건 뭐냐 그러면, 제가 방금 전에 이건 숲, 산 이런 데서 일어난다고 했어요. 천이는. 근데 병해충 사실은 여기에서 나왔죠. 조그만 지역에서밖에 안 나요. 산 전체가 나는 게 아니라 병해충도 그렇게 많이 번성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방제를 하기 때문에 병해충은 큰 천이의 영향을 안 미친다. 그 다음에 왜 신품종도 우리가 개발해봤자 큰 산을 우리가 변화시킬 수는 없잖아요. 오랜 시간 변하니까. 그래서 여기는 천이는 급격한 이렇게 말을 썼잖아요. 제가 급격한 변화로 이해를 해라. 그래서 병해충도 급격하게 변화를 못 주고 신품종도 급격하게 이 천이의 영향을 못 미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병과 신품종은 천이의 큰 영향을 못 미친다라고 이렇게 알고 가시면 돼요. 자, 또 이 설포닐 우레아라는 농약이 있는데, 이 설포닐 우레아에는 S가 황이에요. 황계통의 농약인데, 황계통의 농약이 나중에 농약편에 배울 거예요. 이거는 제가 설포닐 그러면 이제 설사 농약이다라고 아예 예우라고 그래. 설사 농약이에요. 설사. 그래서 우리가 똥이죠. 미안합니다. 똥을 탁 싼단 말이에요. 시골에서. 딱 쌌는데, 예를 들어 여기다가 이제 어떤 잡초가 자라는데, 잡초 중에는 피가 있고 물달개비가 있어요. 두 개가 지문이 나오니까 두 개가 나오는데, 피는 삐쭉삐쭉해요. 이렇게 삐쭉삐쭉해요. 근데 물달개비는 물에 이렇게 떠가지고, 물달개비 나중에 배워요. 이렇게 떠있는 광엽식물이에요. 이렇게 팍 떠있는.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 설사를 똥을 딱 싸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은 어떻게 돼요? 물이 통통 떼가지고 제 엉덩이에 묻기 때문에 설사를 우리가 변을 딱 보면 여기다는 잘 안 본다고. 위에서. 그럼 여기다가 딱 싸면 얘는 다 받아줘. 넓게 탁탁 받아주니까 여기에 있는 물이 잘 안 튀어.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다가 설사를 계속 하는 거야. 여기는 설사를 안 하고. 왜? 물달개비가 물을 통통 안 띄니까. 그러니까 얘한테만, 이 설포닐 우레아에는 설사를 매일 하니까 얘는 뭐예요? 저항성이 생기는 거예요. 저항성. 근데 피에다가는 우리가 삐쭉삐쭉하니까 여기다 변을 보면 물이 통통 튀니까 여기다 안 하니까 얘는 한 번도 농약을 안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농약의 직방이야.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렇게 이해하시고, 저항성 잡초는 뭐냐? 물달개비다 이게. 하도 자주 주니까 얘가 저항성이 생겼어. 근데 얘는 저항성이 없다는 거예요. 저항성 잡초가 아니거든. 피는 저항성 잡초가 아니에요. 왜? 우리가 여기다 설사를 안 하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문제를 풀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군락천이를 유발시키는 원인과 관계가 깊은 거. 천이를 일으키는 뭐라 했어요? 동일 제초제 연용 그랬죠. 또 천이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직접적인 요인은 뭐라고요? 동일 제초제 연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단연생 잡초가 증가하는 주 요인은 뭐냐면, 이것도 똑같은 1년생
잡초 방제용 제초제를 계속 연용한다는데, 예를 들어서 약한 게 이제 주로 광역 같은 게 1년짜리거든. 종자 번식하는 것들이 있는데, 요게 이제 이게 1년생이에요. 근데 농약을 치는 것은 대부분 1년짜리를 죽이는 거거든요. 1년짜리. 그게 계속 죽으니까 애들은 다 죽는 거야. 죽고, 단연생은, 나중에 배웠는데, 단연생은요, 영양번식을 해요. 영양번식. 영양번식이라는 것은 땅 밑에 영양이 있는 거예요. 고구마, 감자, 이런 것들은 땅 밑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농약을 줘도 얘네들은 안 죽어요. 안 죽어. 그러니까 얘네들이 번성하는 것은 얘네들은 다 죽으니까, 농약을 계속 쓰니까 얘네들만 살아남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단연생 잡초가 증가하는 주요 원인은 1년생 그 제초제만 계속 쓰니까 결국은 땅 밑에 있는 것은 잘 안 죽으니까 얘네들만 살아남더라. 이 얘기입니다. 저항성 잡초의 출현 그렇잖아. 저항성 잡초란 거에 약을 줘도 안 죽어. 왜 안 죽어? 계속 제초제만 계속 쓰니까 이게 저항성이 생겨서 그런 거예요. 천리에서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거예요. 제초제 관련 내용이에요. 제초제 관련해서 이게 나오면 답이에요. 저항성 잡초의 출현을 억제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가장 적당한 것은 여러 계통의 제초제를 동일한 제초제를 계속 연용하는 게 아니라 바꿔 쓰는 거예요. 바꿔 쓰고 합리적으로 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항성 잡초의 출현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옳지 않은 거 직파재배를 한다 그랬는데, 요거는 제가 직파재배는 좀 이따 제가 설명을 합니다. 그때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잡초군란이 천리에 가장 큰 영향을 적게 미치는 것은 병해충에서 병신, 큰 산 같은 게에 천리가 일어나는데 요거는 일부, 병해충은 일부밖에 못 미친다. 그리고 신품 정도 영향이 별로 못 미친다. 이게 시험에 나왔어요. 또 물달개비가 발견될 때 논에서 물달개비가 발견됐는데 이들은 어떤 계통의 농약에 대해서 저항성을 가지느냐, 계속 설사를 하니까 물달개비는 내성이 생긴 거죠. 그래서 저항성이 있는 것은 뭐냐? 설포닐 우레약이에요. 설포닐 우레약이 제초제의 저항성 잡초가 아닌 것은, 피는 거기다가 우리가 변을 안 보니까, 설사를 안 보니까 얘는 즉방으로 죽는다. 피는 뭐예요? 저항성이 없다 이 말입니다. 경합이라는 것은 뭐라고 이해하시면 되냐면 경쟁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잡초와 작물이 살려고, 자기가 살아남으려고 경쟁하는 걸 경합입니다. 경합. 학문적 용어가 경합이라는 걸 쓰는 거예요. 경쟁, 생존 경쟁. 정의는 뭐냐? 식물체 간의 광수 공양, 즉 광수 공양을 경쟁하는 것이 경합이에요. 광수 공양. 근데 용어가 두 개 있는데, 종래 경합. 같은 종래, 동일 종래 잡초 간의 광수 공양 경쟁을 하는 거. 종간이라는 건 서로 다른, 종이 다른 것끼리 하는 건 종간경합이라고 합니다. 또 잡초 경합 한계기간이라는 말을 써요. 여러분들도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잡초 경합 한계기간. 요거는 별이에요. 자, 이 경합이 가장 심한 시기예요. 개념은 경합이 가장 민감하고, 또 작물한테 경합이 있다는 얘기는 잡초가 작물한테 영향을 주는 거거든. 경쟁하니까. 아무래도 작물들이 약하잖아요. 작물들은 어디에서 나면 주로 요즘 작물들은 대부분 어디에요? 실험실 같은 데서 만들어졌다고요. 인공배양으로. 그러니까 얘네들은 밖에 나가면 약하죠. 그래서 경쟁을 하면 얘네들이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경쟁이 가장 민감하고, 또 작물에 피해를 많이 주죠. 경합이 있으면. 또 경합이 가장 많고, 그렇기 때문에 경합이 딱 되기 전에 뭐예요? 방제를 해야 되는 시기예요. 잡초 경합 한계 기간은 가장 민감하고, 그래서 방제를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요? 잡초 경합 한계 기간에. 그럼 이 시기는 어떤 거냐? 초간 형성기부터 생식생장기, 다 모든 사람도 마찬가지고 작물이나 식물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딱 태어나서 우리가 나이로 따지면 한 중고등학생 정도 될 때까지는 이게 우리가 영양생장이라고 해요. 영양생장기. 즉 몸만 쫙 크는 거예요. 크다가, 죄송한데 우리가 털이라는 게 나면서 사람들로 생식생장기를 받죠. 이제 사춘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임신기간이 되는 거죠. 임신할 수 있는 걸 뭐라 하면 생식생장이라고 말을 해요. 생식생장. 그래서
경쟁이 가장 심하다는 것은 뭐예요? 살아남아야 되니까 힘이 있을 때 상대를 못하게 하니까 영양생장기예요. 그러니까 중고등학생 정도 전까지 막 태어나서. 그래서 여기서 식물로는 초관이 형성됐다 그런 것은 사람도 어머니한테 딱 태어날 때 우리가 손, 발 이런 걸 다 갖고 태어나듯이 좀 전에 제가 지난 시간에 유아라고 그랬어요. 싹이 이렇게 싹이 뿅뿅 나오잖아요. 그런 이제 유아가 출현했을 때 이 자체는 초관이라는 것은 모든 기관이 이 풀에 기관이 다 만들어졌을 때, 기관이 만들어서 떡잎이 뿅 나올 때 만들어진 거 보면 다 만들어졌어요. 그게 가장 어릴 때부터 요 생식생장기 전까지, 즉 영양생장기가 뭐라고요? 잡초경합 한계기간이고 얘들이 힘이 있으니까 가장 경합이 많고 이때 방제를 해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나이로 따지면 우리가 100세 시대잖아요. 일반적으로 작물들도요 100일간 살아요. 100일간 대부분은. 근데 얘들이 언제냐? 20에서 30일 정도가 가장 경합이 세다는 거예요. 우리 나이로 따지면 요것도 2, 30일. 그러면 이게 기간으로 이렇게 분수로 나올 때 뭐냐면 요 20일은 20며칠이니까 4분의 1로 나오고 30일은 3분의 1로 나와요. 그래서 4분의 1부터 3분의 1 시기까지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기타 이제 시험 문제는 경합이 엄청 많이 긴 오랫동안 하는 게 뭐냐면 양파는 양쪽에 초초가 있는 것만 아시면 돼요. 양쪽에 양파는 길어 그래서 초초가 나오는데 여기서 생육 초기부터 초간 형성기까지 이게 시험 문제에 나와요. 경합이 가장 짧은 건 뭐냐? 녹두예요. 녹두 경합 기간이 짧은 거. 벼의 경우 잡초와의 경합에서 피해가 가장 적은 시기는 뭐냐면 알 거 없이 요거 수확기만 얘기해요. 생식생장기. 다시 말하면 우리가 여기 이제 수확기라는 것은 사실은요, 요 생식생장기부터, 출수기라는 것은 생식생장기부터 수확기는 것은 인간으로 따지면 노년기예요. 노년기. 저도 나이 먹었지만 저는 웃기만 하지 싸움을 안 해요. 나이 먹으신 분들은 싸움을 안 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경쟁을 안 한다는 거예요. 경쟁이 가장 안 하는 기간은 언제다? 수확기. 인간으로 보면 노년기. 수확을 한다는 것은 바로 걷어들이니까 노년기죠. 노년기에는 안 해요. 요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초간 형성기라는 발화가 딱 됐을 때 초간이 다 형성되는 거예요. 그 얘기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경합을 뭘 갖고 하냐? 제가 뭐라 했어요? 광수공양. 광수공양을 가지고 이렇게 경쟁을 하는데 이 양분과 관련해서 양분은 주로 뭘 경쟁하냐 보니까 NPK예요. NPK는 알아두셔야 돼. 이건 비료의 3요소야. 비료 그러면 대부분 NPK예요. 근데 NPK 중에서 제가 제일 먼저 말한 게 뭐예요? N이죠. 그 중에서 또 뭐가 경쟁이 가장 심하냐? 질소. N이 질소예요. 질소 경쟁이 가장 심하다는 얘기예요. 자, 경합에서 싸움을 해라 그래. 싸움을 하는데, 작물 간에 잡초와 작물이 싸움을 하는데, 누가 우위를 갖느냐 결정하는 요인이 있어. 우위를 누가 그걸 이기느냐, 그 결정하는 요인이 보면, 조기에 빨리 커야 돼. 또 조기에 성장해야 돼. 빨리 크고, 빨리 크는 거죠. 그게 발화하고. 그래서 뭐냐면, 초장에 빨리 크면 어때? 공간을 다 얘가 선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기에 발화해서 또 성장하면 경합에서 유리하게 되는 거죠. 빨리 크니까 우리 초등학교 때도 뭐예요? 덩치가 큰 애들이 경합을 이기잖아요. 경쟁에서 이기잖아요. 그게 조기가 중요해요. 조기. 그래서 작물의 밀도를 높이거나, 자, 작물의 밀도가 높은다는 뭐냐면, 먼저 밀도를 막 이렇게 우리가 작물을 심어놨어. 그러면 뭐예요? 잡초가 나올래도 얘들이 공간을 꽉 잡고 있어가지고 햇빛을 비치지 못하니까 얘네들이 발화가 안 돼. 발화가. 주로 우리가 그 광발화잖아요. 광발화. 빛이 못 들어오니까 잡초들이 발화를 못해서 못 크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작물의 밀도를 빨리 높여야 돼. 작물의 밀도를 높거나, 또 한 가지 공간 선점을 하기 위해서 광수, 공간을 딱 잡으려면 얘들이 분지수가 많다는 것은 가지가 많다는 거야. 가지나 잎 같은 게 많으면 뭐 여기서는 못 자라는 거죠. 그게 그래서 분지수가 많은 작물을 선택한다. 그래서 조기에 공간을 선정하면 그게 우위를 차지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또 벼와 잡초 경합 그랬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 그랬어요. 잡초는
잡초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벼와 관련한 화분과와 사초과가 있고, 잡초는 광엽이 있다. 광엽 잡초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벼와 경쟁하는 것은 화분과의 대표적인 것은 우리 시험에는 뭐밖에 안 나오냐면 피밖에 안 나와요. 피하고 사초과는 방동산이과예요. 방동산이가 경쟁이 두 개가 가장 심하다. 화분과의 대표는 뭐예요? 피. 사초과의 대명사는 뭐예요? 방동산이 이 두 개가 벼하고 경합이 가장 심한 거예요. 그래서 피와 방동산이다. 방동산이 종류는 좀 이따 배우는데 한 두세 시간 지나면 배워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방동산이는 방동산이 나중에 배우는데, 이렇게 있다면 이 위쪽에 이렇게 뭔가 열매들이 이렇게 맺혀 있는 게 있어요. 그 방동산이라. 나중에 사진으로 보여드려요. 쇠털골, 올챙이 고랭이, 새선매자기. 요게 방동산이라는 거예요. 또 경합을 했어. 경합을 하니까 결과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면, 경합에서 이기면 딱 양분도 다 뺏어가고, 또 뭐예요? 햇빛도 못 보게 하잖아요. 그래서 가장 치명적인 거 뭐예요? 광합성량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웃자라서 도복이 되고 약해지는 거예요. 가장 큰 피해는 뭐다? 광합성량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요거는 아주 중요해요. 자, 요거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C3 작물이 있고 C4는 뭐냐면 주로 잡초고, C3는 작물이에요. 즉 얘가 더 단단하다는 거예요. C4가 단단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약하다고, 제가 작물들은 약하다고, 얘는 강하다 그랬죠. 강하다. 잡초는 강하다. 잡초는 C4다. 또 약한 건 작물이다. 그는 뭐다? C3다. 여기까지는 알고 계셔야 돼. 관여 요소는 뭐냐? 그러면 루비스코예요. 약하니까 우리가 루비라는 반지, 루비 반지 같은 건 약해. 가스가 많이 나요. 그래서 루비스코, RUBP, 루비스코 효소예요. 효소가 관여해서 얘네들 키우는 거예요. 근데 얘는 페트병이야. 페트병, PP 효소예요. 그래서 페트병처럼 단단해. 그래서 C4는 뭐다? 페트다. 페트 효소가, PP 효소가 관여한다. 얘를 키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얘네들이 약해. 우리가 광호흡이라는 걸 배우는데, 광호흡이 어렵잖아요. 다시 한번 광합성을 하는데, 날씨가 더워지면 이 식물들도 호흡을 해. 사람들도 더운 날 하고, 강아지들도 개라고 표현할게요. 개가 더우면 혀만 내밀고 하고 있잖아요. 그게 헛호흡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호흡, 에너지만 쓰는 호흡. 우리더러 저더러 계속 해보세요. 그럼 제 영양분이 다 소모되고 지치고 살이 빠지는 거죠. 이게 많으면, 헛호흡이 많다는 얘기는 뭐예요? 광합성 효율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왜? 광합성은 양분인데 양분을 다 소모하니까. 그래서 얘는 헛호흡이 높다. 광호흡보다 헛호흡이 높으니까 효율은 낮다 이 말이에요. 대신 얘네들은 날이 아주 뜨거워도 얘네들은 헛호흡을 안 해. 헛호흡을 안 하니까 이 광호흡이 거의 없어. 그러니까 고강도에도, 햇빛이 쨍쨍 쬐도 막 40도 돼도 얘네들은 효율이 높아요. 광합성을 잘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대부분 작물들은 뭐냐면, 식물들은 대부분 작물이고, 얘는 대표적인 게 돌피, 향부자 같은 이런 잡초가 C4라는 겁니다. 그럼 방제를 해야 되는데, 그럼 방제는 언제 되냐? 아까 잡초 경합 한계기 가장 민감하잖아요. 초장에 잡아야 되기 때문에 잡초 경합 한계기 안에 방제를 집중적으로 실천하는데, 그 방법은 뭐냐? 약을 난초하는 방법은 공간을 선점해 버리는 거예요. 누가 먼저 어렸을 때도 야 이건 내 나와 말이야 라고 딱 선점해 보면 딱 내가 그 어떤 힘을 발휘했기 때문에 누가 먼저 공간을 선점하냐. 그래서 작물의 제식 밀도를 확 높여가지고 경합 부위를 조성해야 된다. 그러면 잡초를 이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작물의 공간을 선점하게 하는 것이 방제 방법에서 사실은 좋은 방법이다. 여기까지 아시고 시험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지문에 이런 말이 나와요. 작물의 수량에 가장 영향이 큰 거. 작물의 수량이 영양이라는 사실은 떨어뜨리는 거죠. 떨어뜨리는 것은 뭐냐면 C4 잡초와 C3 작물이 이 경합을 할 때 수량이 가장 감소가 크다. 당연하죠. 얘네들은 세니까 경합을 하니까 얘는 쑥쑥쑥쑥 크는 거예요. 쑥쑥쑥. 예를 들어 갈대야. 얘는 갈대.
아니면 옥수수. 얘는 상추. 연약한 거 있죠? 연약한 거. 연약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아까 PEP라고 했잖아요. 얘들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옥수수 잎을 한번 입으로 뭐 까끌까끌해. 페트병처럼 딱딱해. 그래서 얘는 피 효소가 관여한다 그랬어요. 얘는 루비스코, RUBP. 요게 관여한다 그랬어요. 쌈을 하면 얘가 확 커가지고 얘를 못 크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얘의 수량이 가장 감소가 커진다 이 말이에요. 또 어떠한 뭐라고 하더라도 휴면성이 결여되어 있다. 모든 식물은 휴면이 다 돼요. 사람도 휴면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야 살아남기 때문에. 결여되어 있다는 말은 뭐 말할 것도 없어요. 잡초와 작물 간의 경합이 약할 때, 경합이 약하다는 것은 뭐 수량이 감소한다. 경합이 셀 때 막 치고받고 하면 수량이 쑥 떨어지죠. 그죠? 또 작물의 품종은 뭐 경합력과 관계가 없다. 어떤 게 또 경합은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관계가 없는 게 아니라 경합이 관계가 있는 거예요. 또 작물과 잡초의 경합 요인은 영양 상태는 아니에요. 제가 광, 수, 공, 양이라는데 이 양분 경합은 뭘 양분이냐면 땅 속에 있는 양분을 경합. 즉 햇빛, 여기에 물, 또 여기서 공은 공간이에요. 공간. 이렇게 경합이 일어난다. 그래서 양분은 뭐다? 여기 있는 경합이지 영양 상태라는 것은 뭐예요? 이 입에 있는 영양 상태잖아요. 작물에. 요거는 다 틀리다 이거죠. 얘들하고 관계가 없어요. 자, 여기까지 하시고 시험 문제 풀어볼게요. 이종 간의 경합을 뭐라고 하냐? 종간경합. 또 상이한 잡초, 초종 간의 경합을 뭐라고? 종간경합. 종내 경합이 뭐예요? 공일, 종내의 잡초 간의 경합을 종내경합. 잡초 경합 한계 기간은 작물이 잡초와의 경합에 가장 민감하니까 이때 우리 방제를 해야 되는 거죠. 또 옳게 설명한 것으로 그랬어요. 작물의 초간 형성기부터 생식생장기, 즉 여기는 영양생장기 사이에 잡초와의 경합 기간을 의미한다. 잡초 경합 한계 기간의 정의입니다. 또 작물과 잡초 간의 경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방제는 잡초 경합 한계 기간에 중점적으로 실시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기간이 가장 민감하고 가장 치열하게 받기 때문에 초장에 방제를 해야 돼요. 작물과 잡초 간의 경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요건 설명을 드렸고, 잡초 경합 한계 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잡초와 작물이 경합을 하지만 작물에 피해가 없는 한계 기간이다. 경합을 하면 어때요? 당연히 피해가 있죠. 또 쭉 블라블라블라블라 쫙 있어요. 경합에 유리하다. 뭐냐면 먼저 공간을 선점한, 지표만을 선점했다는 것은 공간을 선점한 어떤 식물이 경합에 더 유리하대요. 그래서 공간 선점 문제인데 그 공간 선점과 관련해서 옳지 않은 거. 이양을 했대요. 이양을 했다면 뭐냐면 다 큰 것을 옮겨 심어줬어요. 그러면 얘는 뭐예요? 다 컸기 때문에 먼저 공간을 선점해 있죠. 요거는 선점이 좋은 거죠. 적기 파종했다는 것도 알맞은 때, 적기라는 것은 살아남을 수 있도록 파종했다는 거거든. 그럼 얘도 공간 선점을 시킨 거예요. 그 다음에 재식 밀도를 높였다는 것도 막 심어놓으면 요 밑에 있는 잡초들이 햇빛을 못 봐가지고 못 자라죠. 이것도 공간을 선점한 거예요. 12양을 증대했다는 것은 우리 시험에서 무조건 비료를 많이 줬다. 또 집중적으로 농약을 줬다. 그건 무조건 틀린 거예요. 지문에 관계없이 11양 증대, 이건 우리가 요즘은 친환경 농업이기 때문에 비료량을 많이 줬다. 이건 무조건 답인데 왜 이게 답이냐면 11양을 많이 주면 흡수력이 좋은 게 뭐냐면 잡초에. 그래서 오히려 얘한테 양분을 주면 얘가 다 뺏어가기 때문에 공간 선점을 식물이 잃게 되는 거예요. 작물이. 그래서 이거는 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작물과 잡초의 경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초간 형성이 늦은 잡초. 초간 형성이라는 것은 모든 우리가 팔다리가 다 갖춰지지 않아. 그렇게 늦어. 그런 것들은 제초 기간이 빨리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치이지 않도록 잡초를 다 깎아줘야만이 그런 작물들이 자랄 수 있다 이게요. 초간 형성이. 늦게 자라는 것들이죠. 애기들도 빨리빨리 커야 되는데 못 커. 초간 형성이 빨리빨리 못 크면 그때 잡초를 방제해야만이 얘네들이 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얘네들 일찍 요구되는 게 맞은 거죠. 작물의 경합력 증진을 위해서 가장 적절한 조치는 깨풀에 대한 경합력 증진을 위해서, 즉 깨풀도 엄청 잘 자라요. 그런데
얘를 이기기 위해서는 분지수가 많은 콩 품종을 심는다. 콩을 심는데 콩도 이렇게 했는데 어떤 것들은 어떤 건 커가지고 빨리빨리 잎이. 그래서 이게 분지수라는 것은 가지수가 많은 거예요. 가지와 잎이 많은 거. 많으면 이게 공간 경쟁에서 이길 수 있죠. 그래서 그런 품종을 심는 게 공간 경쟁에서 이기게 하는 거예요. 또 작물과 저의 경합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작물의 품종은 잡초와의 경합력과 관계가 없다? 당연히 관계가 있죠. 품종마다 경합이 있습니다. 경합해로 나타나는 작물의 증상은 광합 성량이 줄어든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잡초 경합 한계 기간이 가장 긴 것은 뭐라고? 양파라고요. 잡초 경합 한계 기간이 짧은 것은 녹두라고 말했고, 또 경합 우위성의 획득 정도에 가장 영향을 주면서 누가 먼저 빨리 발화해서 누가 먼저 빨리 크느냐, 빨리 커가지고 공간을 선점하느냐, 그게 가장 주요한 요인이다. 잡초와 작물과의 경합에서 유리한 생태적 특징이 아닌 것. 자, 잡초의 특징이 아닌 것은 잡초는 대부분 C4 작물이라는 거예요. 잡초는요, 초기 생장력이 엄청 빠르고 번식력도 엄청 빠르고요. 또 건물 생산이라는 것은 너무 크니까 말린 걸 건물이라 그래. 그래서 나무 같은 걸 말려도 생산량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건초라 그러죠. 건초 작물이. 건초, 사료, 이런 걸로 쓰는 거죠. 이걸 말려가지고 쓴다 이 말이에요. 잡초를. 그리고 대부분 얘는 C4다. 그리고 잡초 경합 한계 기간을 방지하는 걸로 가장 적합한 시기는 제가 100일을 기준으로 20에서 30일, 그 다음에 4분의 1부터 3분의 1, 이건 설명을 드렸습니다. 경합 조건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잡초와 작물 간의 경합이 약할 때 아니죠. 강할 때 수량이 감소되는 거죠. 또 작물이 잡초보다 경합 우위에 해당하는 것은 작물이 경합의 우위에 있대. 언제? 재식 밀도가 높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여기에다가 작물을 빡빡하게 심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에 잡초가 나올래도 못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물이 공간 선점하는 것이 뭐냐면 밀도를 높여 밀집 재배를 한다 이 말이에요. 경합을 유리하게 하는 거예요. 자, 경합 요인으로 관계가 없는 거. 광수, 공양, 수분, 공간, 양분. 산소는 아니에요. 우리가 얘들은 지금 경합이는 다 컸잖아요. 하려면 얘가 이산화탄소가 나와야 돼. 근데 여기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산소예요. 산소는 관계가 없어요. 양파의 경우에 경합 한계 기간은 양쪽에 초토가 있는 것만 찾으면 돼요. 그다음에 잡초가 작물보다 경쟁에서 유리한 이유로 옳지 않은 거. 휴면성이 결여되어 있다. 이거는 지문하고 관계없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식물 영양소 중 작물과 잡초에 가장 많이 요구되는 영양소들끼로 연결된 것은 NPK. 가장 식물들이 많이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비료로 만드는 게 NPK이고, NPK 중에서 가장 경합이 큰 것은 가장 앞에 있는 대장인 질소 경쟁이 가장 심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경합으로 인한 피해가 가장 적은 시기는 뭐예요? 수확기. 다 컸을 때는 경합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막 예우지 말고 그냥 수확기만 들어가면, 수확할 때는 경쟁 안 해요. 저희처럼 다 큰 사람들은 경쟁 안 해요. 경합 요인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잡초의 영양 상태는 안 한다 그랬어요. 종류라든지 생육 시기, 밀도 이런 건 하는데 영양 상태, 광수, 공, 양이지 영양 상태 나오면 땡. 또 쭉 해서 경합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광수, 공, 양. 여기 공간도 나와요. 온도는 거기에 해당한대요. 또 3대 경합 요인에 포함되지 않는 거, 수, 공, 양분. 근데 토양 구조 안 해요. 논에서 잡초가 적게 발생하는 주요 이유는 물을 가두기 때문이다. 요거는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건데, 논에는 물을 이렇게 담아놓잖아요. 논이에요, 이게 논에다가 물을 이렇게 담아놓잖아요. 근데 물은 뭐가 부족하냐면 산소가 부족해요. 산소가 부족하니까 산소가 있어야 발화가 된다 그랬잖아요. 발화가 되는데 산소가 없으니까 발화가 안 되니까 잡초가 못 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논에다 물을 가두기 때문에 산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잡초 발화가 안 돼서 잡초가 많지 않다. 그 얘기입니다. 잡초와 광경합에서 가장 유리한 벼 품종은 뭐냐면 초관 형성이 빠르다. 초관 형성이 빠르다는 것은 벼가 나올 때, 초관이라는 것은 우리 팔다리 잎처럼 자기의 기관을 빨리 갖추는 거야. 풀초의 기관, 기관을 다 이렇게 갖추는 거. 그래서 이게
빠르고, 이게 빨리 장간이라서는 이 길이가 길은 것은 뭐야? 공간 선점이 되니까 얘네들이 가장 유리하다는 얘기예요. 논에서 벼와 경합하는 사촉과 잡초로만 연결되는 사촉과는 뭐라고 했어요? 방동산이니까 여기서 방동산이 들어간 것만 꽂으면 돼요. 방동산에 대한 종류는 좀 이따 제가 설명을 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벼와 경합하는 잡초로만 나열되는 것은 벼와 경합한다는 거예요. 화분과의 대표적인 건 피가 있고 사촉과의 대표적인 것은 방동산이라고 했어요. 두 개가 경쟁하는데 여기는 방동산이만 해서 쇠털골 알방동산이. 요건 나중에 다시 배워요. 어떤 잡초가 벼와 경합할 때 가장 피해를 주는가 하면 이 피가 가장 벼에다 피를 묻히는 거예요. 피해를 많이 주는 거. 광합성에 있어서 C4 식물이 C3 식물에 비해 유리한 환경 조건은 뭐예요? 이 C4는 광호흡을 안 해. 그래서 고강도에서도 얘는 계속 광합성을 잘해. 고강도에서 되게 유리하다. 작물과 잡초가 경합을 했을 경우 이론상 작물의 수량이 가장 큰 경합 조건, 경합이 가장 큰 것은 뭐냐면 이 C4 작물과 C3 작물일 때 경합이 가장 크고 작물의 피해가 가장 큰 거예요. 다음 C3와 C4 식물의 대사를 비교하고 좀 틀린 거. C3는 광호흡을 많이 하죠. 헛호흡을 많이 해가지고 광합성률이 떨어지고 얘는 광호흡률이 되게 낮아가지고 광합성 효율이 높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광합성 회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돌피어와 향부자. C4 식물의 대표 주자인데 얘들은 C4 식물이어서 생장이 빠르고 경합에 되게 유리하다. C3 식물과 C4 식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C4 식물은 뭐예요? C4 식물은 옥수수는 깔끌깔끌해. 그러니까 이 페트병 효소가 관여하고 C3 식물은 상추, 연약해, 배추, 영약해. 얘네들은 뭐예요? 루비스코, RUBP 효소가 관여해서 CO2 구정을 관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타감작용입니다. 지난 시간에 타감작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렸는데 이렇게 평원에 보이는 얘는 큰 나무입니다. 큰 나무고 얘는 조그마한 나무인데 얘가 왜 못 크냐면 치여서 못 큰다. 우리가 치여서 못 큰다. 우리 시골에서 그렇게 했거든. 큰 나무 밑에 작은 나무가 있는데 잘 못 커. 보니까 얘가 이 밑에서 억제 물질을 내보내. 억제 물질을. 그래서 얘를 자꾸 이렇게 못 크게 해서 죽이는 거예요. 이 현상을 뭐냐면 타감작용이라고 해요. 식물의 기관에서 다른 식물의 발화나 생육을 못하게 하는, 억제하는 물질을 분비해. 주로 어디에서 분비하냐면, 물론 여기에서도 분비할 거예요. 근데 대부분 작물은 뿌리에서 이렇게 한다. 그걸 뭐라고 한다? 타감작용. 알레로파시, 상호대립 억제작용. 똑같은 얘기예요. 타감작용, 알레로파시, 상호대립 억제작용. 근데 이것은 타감작용 어떠냐면 죽은 식물 조직에서도 얘가 죽어도 근데 어떤 경우를 보냐면 사실 우리가 눈에 죽을 때는 이걸 보고 죽었다고 하거든. 근데 뿌리 여기에서는 살아있을 수가 있어요. 얘네들은. 그래서 살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이 물질을 내보낸다라고 알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건 맞은 답이다. 발화나 생육을 억제하는 물질을 분비하는 작용보다 알레로파시다. 상호대립 억제 작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식물체 분비물에 의해서 상호작용을 하는데 상대방을 못 자라게 한다. 그걸 뭐라고? 타감작용. 식물의 타감작용을 나타내는 물질은 식물 분비물이다. 식물의 여러 기관에서 특정 물질이 분비되어 주변 식물의 발화나 생육에 영향을 주는 현상을 상호대립 억제작용이라고 한다. 상호대립 억제작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타감작용이라고 하고요. 상호대립 억제작용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죽은 식물에서도 나오는 물질에 의해서도 상호대립 억제작용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여기서 참고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오픈형 질문이 있어요. 오픈. 이게 뭐뭐로 옳은 거, 이렇게 오픈되어 있는 거, OPN인가요? 하도 영어를 안 쓰니까 이런 것은 뭐뭐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면 다 답이야. 이게 답. 할 수 있다. 답. 그런데 옳지. 아는 거. 이렇게. 이걸 뭐라 하면 폐쇄형 답이라.
폐쇄형 문제에서는 뭐뭐만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무조건 답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기생식물. 여러분들 기생식물을 많이 봤죠? 대표적으로 겨우살이, 그 다음에 이 새삼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시험에서는 새삼만 나와요. 실 모양의 흡기 조직으로. 얘네들 보면 나무에 붙어 사는 거예요. 근데 영양물 어디냐면 곰팡이에 흡기 조직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뿌리. 그래서 얘 흡기 조직이라고 해요. 흡기 조직 기주식물을 가해야 하는 거죠. 붙어서, 기주식물이라는 것은 얘가 붙어서 사는 식물, 그걸 가해. 대표적인 얘는 새삼이에요. 근데 기생식물의 종자는, 얘의 종자는 이 기주식물의 종자하고 섞어서 전파가 되는 거예요. 작물에 기생하는 잡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기생식물의 종자는 기주식물의 종자에 섞여 전파되지 않는다? 아니죠. 같이 섞여서 전파된다. 또 기생에 해당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 새삼, 기생하여 수분이나 양분들을 탈취하는 잡초는 뭐다고요? 우리 시험에는 새삼만 나왔어요. 어쩌면 겨우살이가 나와도 그것도 기생식물입니다. 잡초, 허용 한계밀도. 잡초, 허용 한계밀도라는 건 뭐냐면 이 두 개는 경제적 허용 한계밀도랑 똑같은 건데 정상적으로 키는 경우가 있겠죠. 딱 키는데 어디가 보니까 잡초가 막 늘어나요. 잡초가 막 늘어나기 시작해. 잡초가 막 늘어나기 시작하다가 어느 구간부터 너무 피해가 커. 피해가 커져가지고 여기서는 농약을 쳐야 돼. 농약을 쳐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요 기간은 피해가 늘어나는 기간에 요 시작점을 잡초 허용 한계 밀도라, 허용 한계 밀도라 그러고, 요 마지막 점, 요거를 농약을 할까 말까 고민하는 거죠. 농약을 할까 말까. 그래서 여기까지는 피해를 허용한다, 이 말이에요. 피해를 허용하는데, 그래서 여기서는 농약값하고 작물이 이렇게 줄어드는데, 얘를 50만 원이 줄어들었어. 근데 얘 농약을 칠 때도 50만 원이 들어요. 그러면 여기서 농약을 안 치고 내비둬야 되죠. 근데 얘가 너무 많이 줄어들어. 여기 오니까 100으로 줄어들어. 그럼 50만 원을 쳐가지고 피해를 줄여야 될 때, 요 한계, 이 상단의 점을 보려면 경제적 허용 한계 잡초 밀도. 이 앞단에를 잡초 허용 한계 밀도. 잡초를 여기서는 허용한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는 허용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말장난 같아요. 자, 잡초 밀도가 어느 한계를 넘어섰을 때, 늘었을 때 작물과 수량이 크고도 현저히 이렇게 줄어든다 이게. 그 시작점. 또 그러나 여기에는 작물 수량 및 품질에 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농약은 칠 필요가 없는 거죠. 이게 크고 현저히 줄어들지만 또 큰 영향은 미치지 않는 잡초 밀도. 좀 말이 그렇죠. 시험 지문에 어떻게 나오냐? 작물의 수량이 크게 감소되기 시작하는 직전의 잡초 밀도. 또 현저하게 감소되는 수준의 잡초 밀도. 현저하게 이때부터 뚝 떨어지는 잡초 밀도를 뭐라고? 잡초 허용 한계 밀도. 경제적 허용 한계 밀도란 잡초 비용과 이런 말이 나와요. 제초 비용. 요거 농약값. 잡초 허용 한계 밀도 이렇게 이 가격이 나오고 또 수량 이득이 상충된다 이게 감소되는 것과 농약값이 이게 상충된다 이게 상충되는 밀도. 요게 나오고 첫 번째 또 수량 감소를 허용할 수 있는 수준의 밀도. 수량이 감소되는데 여기를 허용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여기까지는. 허용할 수 있는 수준의 잡초 밀도. 허용 나오면 뭐예요? 경제적 허용한 게 잡초 밀도. 또 제초 비용 나오면 뭐라고? 경제적 허용한 게 잡초 밀도.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잡초 허용 한계 밀도. 의미로 옳은 것은 작물 수량 및 품질이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 여기서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아. 이게 잡초 허용 한계 밀도. 또 한계 밀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뭐냐면 작물의 밀도가 어느 한계를 넘어섰을 때 잡초의 밀도가 어느 한계를 넘어섰을 때 작물의 수량을 크게 감소시키는 거죠. 크게 감소시키는 밀도를 뭐라고? 잡초 허용 한계 밀도다. 이게 말이 막 중복되게 해가지고요. 제가 설명드리면서도 알면서도 이 말을 막 꼬여놔가지고 참 어려워요. 다음 설명에 대한 용어는 잡초 비용을 고려하지 않았대. 방제 비용을 고려하는 것은 상단인데 고려하지 않았으니까 앞단이죠. 그게 잡초용 한계 밀도예요. 경제적이 아니에요. 방제 비용을 고려하고 그러면 경제적 허용 한계 밀도. 방제 비용을 고려하지 않고
잡초용 한계밀도. 또 경합 허용 밀도란 뭐냐? 작물의 수량이 크게 감소하기 시작하는 그 밀도, 직접 밀도. 또 경제적이라는 말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수량의 감소를 허용할 수 있는 상단의 잡초 밀도보다 경제적 허용 한계 밀도다. 또 경제적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제초 비용과 이렇게 비용이 들어간 보다 경제적 허용 한계 밀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마지막으로 벼 재배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자, 벼를 재배할 때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벼를 할 때는, 저 어렸을 때는 벼를 재배할 때 천수답이라는 게 있었어요. 지금은 우리나라가 이제 수리시설이 다 갖춰졌잖아요. 근데 저 어렸을 때는 수리시설이 없었어요. 물을 막 이렇게 길어다도 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요 건답이라는 것은 수리가 없는 답이에요. 수리가 없는. 그래서 여기는 건답, 마른 답이죠. 그리고 직파를 했어요. 이런 데들은. 왜? 여기는 별로 작물이 많이 안 나와. 그래가지고 뭘 하려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그러니까 놀리기는 뭐하니까 그냥 벼를 뿌려놓으면 지가 나오든지 말든지 생산성이 뚝 떨어지는 거죠. 그 말은 뭐예요? 여기는 이쪽에서는 잡초가 많이 난다 이게. 건답 직파는 보다 잡초가 많이 난다. 잡초가 안 나게 하려면 여기에다가 우리가 이양을 내야 돼. 이양. 손이양을 하든 기계 이양을 하고 다 큰 묘를, 큰 모라는 것은 모예요. 모가 보통 기계 모는 한 10cm 돼요. 손으로 이양하는 모는 커요. 이렇게 커가지고 이건 한 30cm 돼요. 30cm. 그러니까 우리가 큰 모를 심으면 뭐예요? 잡초를 이길 수 있죠. 근데 너무 인건비가 많이 들으니까 기계가 조그마한 거 갖고 톡톡톡톡 심는 거죠. 그래서 이거보다는 이쪽으로 가면 뭐예요? 잡초 발생이 안 생기고 여기는 잡초 발생이 많은 거예요. 이렇게 갈수록 잡초가 많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건납집차는 잡초 발생량이 많은 재배고 또 성묘, 이 손이양 이쪽으로 가면 벼의 경합력이 키워가지고 잡초를 이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잡초 발생은 직파보다 이 직파, 건답 직파 이런 것보다는 손이양 또 이식재배, 이식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양이라는 거예요. 재배할 경우 잡초 발생량이 뚝 떨어진다. 이 중간은 아실 필요 없어요. 자, 지문을 보면 벼의 경합력을 높이는 방법에 중묘 아니면 성묘 이런 것들을 여기에다가 손양하면 경합력이 유리하죠. 이쪽으로 갈수록 유리한 거예요. 벼의 경합력을 높이는 재배 방법은 이양을 하면 되죠. 이양을 하면 벼의 경합력을 높여주는 거죠. 만생청 품종은 뭐냐면 대부분 제가 작물은요 100일이에요. 100일. 근데 만생종은 150일. 어떤 경우는 120일부터 150일. 다시 말하면 천천히 크는 거예요. 천천히 크는 거. 천천히 크니까 잡초한테 경합에 밀리는 거죠. 그래서 만생종 품종은 초간 형성이 늦어서 불리한 거예요. 그래서 이 벼 재배를 할 때는 이런 걸 하면 잡초에 치인다는 거예요. 그럼 방제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만생종 품종을 재배하면 되게 불리하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하시고 시험 문제 풀어볼게요. 잡초 발생량이 많은 방법. 제가 아까 오른쪽 상단 뭐예요? 건답 직파가 잡초 발생량이 많은 거죠. 또 재배법 중 잡초의 피해가 가장 큰 것은 뭐예요? 직파 재배가 하면 직파라는 거 그냥 뿌린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손해가 크죠. 예를 들어서 이양, 중묘, 이양 이런 것들은 뭐예요? 잡초가 많이 안 생기는 거. 또 잡초의 종류 발생량이 가장 적은 것은 이양하는 거예요. 이양하는 것 중에서 어린 모보다는 뭐예요? 중묘. 또 기계 이양보다는 손양이 잡초 발생량이 줄어드는 거죠. 벼 재배법과 경합의 관계를 바르게 설명한 것은 중묘가 어린 모보다 경합에서 유리하죠. 잡초에 대한 벼의 경합력을 높이는 재배 방법은 이양 재배를 하는 거죠. 이양도 손양하면 좋죠. 또 작물의 경합력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옳지 않은 거. 초간 형성이 됐다. 초간 형성이 됐다는 것은 아까 만생종 천천히 한 150일까지 크는 거. 그런 것들은 잡초한테 지기 딱 맞죠. 왜? 천천히 자라니까 잡초들의 공간을 딱 선점해 버리니까. 그래 이런 것을 선택해서 재배한다. 선택해서 재배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경합력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옳지 않은 거. 만생종 품종을 재배한다. 그러면 초간 형성이 늦어가지고 이런 때는 뭐예요? 조생종, 빨리빨리 자라는 것을 해야만이 잡초를 이길 수 있다. 경합에서 유리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잡초의 분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